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150년 전 한 여성은 정반대 전략으로 JP 모건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빌리지 않고 20달러짜리 하숙집에 살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쌓아 올렸죠.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07년 금융공황이 터졌을 때 모든 은행가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투자 전략으로 월스트리트를 제패한 여성 해티 그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34년 11월 매사추세츠 뉴베드포드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에드워드 로빈슨은 아들을 원했지만 딸이 나왔고 실망한 나머지 아내와 신생아를 보지도 않았죠. 형은 유아기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2살짜리 해티를 사실상 버렸습니다. 거부당한 아이는 할아버지와 이모에게 보내줬고 그곳에서 기묘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기드온은 시력이 나빠지면서 6살짜리 해티를 개인 독서기로 삼았는데 동화 대신 금융보고서와 주식시장 목록을 읽게 했거든요. 8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13살에는 아버지의 회계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자수와 춤을 배울 나이에 해티는 복합이자 계산과 환율 변동을 마스터하고 있었던 겁니다. 퀘이커 기숙학교와 보스턴 마무리학교를 다녔지만 해티는 여가 시간을 모두 아버지의 창고와 중개인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하울랜드 로빈슨 웨일링 제국은 뉴베드포드 최대 규모였고 10대 해티는 계절별 고래기름 가격, 해상보험료, 운임 계산을 모두 암기했죠. 아버지의 사업 동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10대 소녀가 기억만으로 복잡한 계약서 오류를 찾아내고 회사 직원보다 빠르게 견적을 냈으니까요. 20세가 되었을 때 해티는 뉴욕에서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준 1200달러 중 5세는 200달러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국채에 투자한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옷장을 팔아서 추가로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해티의 대차 대조표는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1865년 해티를 키운 이모 실비아가 사망하면서 200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남깁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4100만 달러죠. 그런데 유언장을 본 해티는 격분했습니다. 재산이 여러 자선단체에 분산되고 자신에게는 신탁으로만 일부가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분노한 해티는 1862년에 작성됐다며 더 이른 유언장을 제시했고 그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원 토마스 만델은 즉시 위조 혐의로 그녀를 고발했고 1868년 모빈슨 대 맨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허드 수학자 벤저민 피어스가 법정에 나와 통계 분석을 제시했는데 실비아의 서명 42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서명은 다운스트로크가 너무 일치해서 진짜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해티는 패소했고 위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선단체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 한 탐욕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가 평생 따라다니게 된 거죠. 하지만 해티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33세의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 에드워드 헨리 그린과 결혼하는데 조건이 특이했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재정을 완전히 분리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변호사들이 완전히 새로운 법적 언어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14살 연상이었고 필리핀 무역으로 자신의 재산이 있었기에 동의했죠. 신혼부부는 런던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868년 아들 에드워드 네드와 1871년 딸 실비아였죠. 런던에서 해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발상 투자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국채는 50센트에서 60센트 수준으로 폭락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평가절하된 그린백 달러로 상환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해티는 정확히 반대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신용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녀는 수백만 달러를 이 낡은 채권에 투자했고 보도에 따르면 단 하루에만 20만 달러를 벌기도 했습니다. 런던 은행가들은 충격받았죠. 미국인 투기꾼들은 보통 빠른 차익 거래만 노리는데 해티는 수년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다렸으니까요. 1869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공공신용법에 서명하면서 금 상환을 보장하자 해티의 베팅이 적중했습니다. 115만 달러의 이익이었죠. 그는 평생 지킬 투자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나는 상황이 나쁠 때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원할 때까지 보유한 뒤 판다. 1870년대에 그린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해티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로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비싼 사무실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케미컬 국립은행 로비에 있는 책상 하나를 빌렸었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녀의 막대한 예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책상 하나쯤은 기꺼이 제공할 만했거든요. 해티의 전략은 우아하고 단순했습니다. 막대한 현금을 비축하고 공황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급습해서 부실 자산을 매수하거나 공정한 이자율로 대출하는 거였죠. 1873년 공황이 터졌을 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들은 파산했지만 해티는 현금으로 저평가된 철도 주식과 압류된 1급 부동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부동산 제국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뉴욕으로 확장됐죠. 해티는 직접 여행하면서 압류 부동산을 검사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풀먼 객차 대신 일반 버스를 탔습니다. 한 관찰자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이 몰락할 때 특히 번영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불렀죠. 거리에 피가 흐를 때 사고 행복감이 돌아오면 파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1884년 루이빌과 내슈빌 철도 주식에 무리하게 투기했다가 막대한 증거금 부채를 안았고 공황이 터지자 50만 달러 손실에 직면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비밀리에 해티의 증권을 담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은행이 그녀의 자금을 동결하려 하자 해티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사실상 결혼을 끝냈습니다. 공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에드워드는 아내가 주는 소액 수당으로 물러나 살았고 건강과 정신이 무너졌죠. 하지만 해티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며 제국을 계속 건설했습니다. 1890년까지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여왕으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외모와 편심을 조롱받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시험은 1907년이었습니다. 공황이 터졌을 때 JP 모건조차 그녀의 도움 없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수백만 달러를 통제하는 여성이 수년간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수선하고 또 수선해서 거의 무너질 때까지 입었죠. 밴더빌트 가문이 대리석 궁전을 짓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할 때 해티는 월 20달러짜리 하숙집에서 작은 난로 하나로 겨울을 났습니다. 점심은 금속통에 오트밀이나 크래커를 담아 다녔고 빌린 책상에서 먹으면서 식당 비용을 아꼈죠. 월스트리트 점원들은 손등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루틴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케미컬 국립은행에 일찍 도착해서 서류를 펼치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업하는 동안 몇 시간씩 투자를 분석했죠. 그녀는 재산을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유지했는데 특수 제작한 속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문자 그대로 그녀 몸에 붙어 있었던 거죠. 신문은 그녀를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렀고 이 별명은 타르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엄격한 외모와 1902년 에드워드가 죽은 후 평생 입은 상복이 이미지를 강화시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들 네드의 다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0대 때 네드는 썰매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전설에 따르면 해티가 그를 누더기 옷으로 위장시켜 자선병원에 데려가서 가난한 척했다는 겁니다. 의료비를 아끼려고요.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됐고 궤저가 생겨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미국 최고 부자 여성이 돈을 아끼려고 아들의 다리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해티는 여러 의학적 의견을 구했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19세기 의학은 심각한 뼈 감염에 제한적 옵션만 제공했거든요. 현대 기록은 그녀가 상당한 금액을 뉴욕 전문가들에게 지불했고 심지어 유럽의 실험적 치료도 고려했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절단은 불가피했죠. 그러나 아들의 다리를 구하기엔 너무 인색한 어머니 이미지는 신문들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해티 자신의 건강도 극도의 검소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20년간 치료받지 않은 탈장을 막대기로 묶어두면서 견뎠거든요. 수술비 150달러를 아끼려고요. 의사가 1915년에 즉각적인 수술을 권하자 그녀는 너희는 다 똑같아 도둑놈들이라고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그녀의 편집증은 돈을 넘어 개인 안전까지 확장됐죠. 1902년에 총기 허가를 받았는데 당국에 주로 변호사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살해 위협과 납치 음모를 받았고 저렴한 숙소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공격자가 악용할 패턴을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시험은 1907년이었습니다. 공황이 터졌을 때 그녀의 진정한 힘이 드러났습니다.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렸고 은행들이 파산했으며 JP 모건 코소시엄조차 자금이 부족했을 때 해티 그린은 시스템을 안정화할 유동자본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유롭게 빌려줬고 나중에 자랑했죠. 내가 위기 동안 뉴욕에서 유일하게 현금을 가진 사람이었어. 한 여성이 사실상 연방준비제도로 기능한 겁니다. 1909년 드문 인터뷰에서 해티가 말했습니다. 나는 28개의 교회와 4개의 묘지에 모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용 주택 블록, 극장, 도서관, 마구간, 호텔, 레스토랑이 있고 거의 모든 곳에 농장이 있죠. 그녀의 남성 금융가들과의 불화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특히 철도 재벌 콜리스 헌팅턴과의 싸움이 유명한데 헌팅턴이 철도 분쟁으로 네드를 위협하자 해티는 책상 위에 권총을 놓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사업가 해티 그린과 거래했어요. 이제 당신은 어머니 해티 그린과 싸우는 거예요. 네드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면 당신 심장에 총알을 받겠어요. 케미컬 은행에서의 대립은 월스트리트 전설이 됐고 그녀는 금전적이든 다른 무기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성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마녀 같은 외모 아래에는 시대를 수십 년 앞선 뛰어난 투자 전략을 실천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1916년 7월 3일 81세의 해티 그린이 사망했습니다. 뇌졸중이었는데 하녀와 탈지유 가격으로 말다툼하다가 유발됐다고 합니다. 검소한 삶에 적절하게 검소한 끝이었죠. 그녀의 재산은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로 추정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초기 상속받은 700만 달러를 록펠러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변형시킨 거죠. 유언장은 모든 것을 두 자녀 네드와 실비아에게 동등하게 분배했고 마침내 용보다 조심스럽게 지켜진 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더욱 괴짜스러워졌는데 치료받지 못한 질병으로 목발을 짚고 사무실에 절뚝거리며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희미한 전구 하나 빛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주요 재정 움직임은 재산을 지방 채권과 비과세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상속세를 최소화하려는 영리한 회계사였던 거죠. 신문은 그녀의 재산이 110만 달의 세금을 냈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개인 세금 납부 중 가장 큰 금액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간 세금 징수원을 피해온 사람에게는 마지막 아이러니였죠. 네드 그린은 어머니의 철저한 통제에서 풀려나자마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해티가 무덤에서 빙글빙글 돌았을 거예요. 그는 오랜 연인이자 전직 매춘부였던 메이블 할로우와 결혼했는데 해티가 멸시했던 여자였죠. 텍사스로 이사해서 어머니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플레이보이처럼 살았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대령은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다이아몬드와 포르노를 동등한 열정으로 수집했으며 세계 최대 요트를 주문했다가 만성 뱃멀미를 발견했고 미국 최초의 민간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했습니다. 그의 라운드 힐 저택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개인 무선 송신기와 쇼걸, 정치인, 샴페인 무제한에 끌린 파티들로 전설이 됐죠. 그는 어머니가 냉혹한 결의로 쌓아둔 돈을 쓰면서 과잉으로 전설이 된 파티를 열었습니다. 1936년 네드가 죽었을 때 어떻게든 4,4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는데 해티가 축적한 부의 엄청난 규모를 증명했죠. 두 몫을 모두 물려받은 여동생 실비아는 조용히 미혼으로 살았고 어머니와 달리 돈을 움켜쥐지 않고 결국 세상에 돌려주는 길을 택한 듯 했습니다. 1951년 실비아가 죽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 2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64개의 다른 자선단체, 병원, 도서관, 교육기관에 남긴 거죠. 마치 평생 금고에만 갇혀있던 부가 마침내 세상을 위해 쓰이는 본래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 해티가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월스트리트의 마녀는 마침내 의학 연구와 교육에 자금을 지원했고 먼지 쌓인 금고에 관심이 모이는 대신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 금융 역사가들은 그녀를 미국 최초의 가치 투자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체계화하고 워렌 버핏이 대중화할 원칙을 수십 년 전에 실천한 거죠. 그녀의 투자 방식,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헐값에 팔 때 사들이고 항상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절대 빚을 내지 않는 전략은 동료들의 미친 투기 전략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녀는 모건, 헌팅턴, 록펠러와 재치를 겨뤘고 그들의 맘먹는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이 단 한 번 파티에 쓰는 돈보다 1년 생활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고 도서관에 기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지 않았기에 그녀의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남성 거물들의 이름은 미국 전역의 기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종 아이러니는 완벽했습니다. 평생 누구도 믿지 않았던 여성이 결국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고 아들은 미친 듯이 탕진했으며 딸은 전부 기부해버렸죠. 해티가 상상조차 못했을 결말이었습니다. 최근 전기 작가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성 금융가가 똑같은 방법을 썼다면 동일한 행동으로 비난받기보다는 축하받았을 거라고 주장하죠. 그녀가 아들의 부상을 치료한 방식이 가혹해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의학 지식이 제한되어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극단적 검소함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절약과 검소를 미덕으로 여기는 퀘이커 교도 집안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해티 그린의 진정한 유산은 그녀가 축적한 재산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재치, 의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대한 절대적 거부만으로 월스트리트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사회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업적이었기에 그녀를 마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녀는 시대를 50년 앞선 투자 철학을 실천했고 공황이 올 때마다 승자가 되었으며 남성만의 세계에서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인색하다고 비웃었지만 1907년 공황 때 JP 모건이 그녀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위기 때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모두가 패닉에 빠져 팔 때가 가장 큰 기회라는 거죠. 해티 그린은 그 모든 원칙을 150년 전에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녀라고 불렀지만 결국 그녀가 옳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티 그린이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인색한 마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